네, 오늘 또 봄비가 오고 들판에는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윤수자 시인님하고 잠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자 선생님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에 앞서 제가 오프닝 시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한화사가 온 다음에 이 발음이 부정확해졌어요. 아직도 입 모양도 이렇게 이쪽으로 쳐져 있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구한화사를 앓고 나서 아직도 투병 중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깃을 꽂고 산들 무얼하나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물빛 몸매를 감은 한 마리 외로운 학으로 산들 무얼하나 먼지 나는 골목길을 돌아서다 언뜻 만나고 스쳐 지나간 바람이 아닌 다음이야. 바람이 아닌 다음에야. 신기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을 돌다 떨어진 별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이 얼굴이란 발음이 잘 안 되네.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이 박인희의 시를 한 편 들려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가끔 그런 말에 우연을 받더라고. 시인은 타고난다는 말에 소설가는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시적인 재능은 만들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로 가득 차 있어야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시를 퍼올리고, 또 시를 쓰지 않으면 너무 고여서 가득 차서 몸부림치잖아요. 꽃은 피려고 있는 것처럼 시도 이게 터지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우연이 돼요. 만약 내가 시를 쓰지 않았으면 그런 어떤 무당처럼 진짜 뭐 칼을 위에서 이게 춤을 추는 그런 무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또 어둡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는 모습은 어때요? 그러니까 할머니 다 모시고 조부모님까지 다 계신 그런 가정에서 여러 형제들 속에서 아주 참 잘 자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를 이어가고 이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다 보면서 잘 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보고 또 고개로 나가도 보고 그래서 나가도 사셨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미를 얻고 쑥 사셨는데 그때 이미 시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만났던 소울시랄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를 기타와 만났던 어떤 어린 시절이랄지 뭐 시들이 이렇게 뭐 집안에 있었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누나도 있었고 형님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 어머니가 첫째로 나는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나무를 캐러 갔었어도 그런 어떤 뭐 공갈미 고기를 가서 나무를 캐도 다른 사람하고 틀려. 이 나물이 자라는 거 이런 거 계절 이런 바람 이런 거 다 감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시를 엄청 쓰고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못 해드렸지만은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 요새는 묻고 싶은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선생님 택한 삶이면 최선을 다하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남 앞에서도 배달한다는 말을 그냥 굳이 금방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같으면 잘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의지가 투철하니까 그 자기 의지에 대해서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으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자꾸 사람 톨스토이도 그랬지만 인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왜 사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랄지 나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무엇인가 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계시는지 선생님 무엇으로 사시는지 그게 시인지 신앙인지 가족인지 선생님 스스로인지 제목의 핵심은 무엇을 그런 희망, 네. 미래의 희망. 네, 희망사항. 이렇게 희망은 저는 희망이 꿈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희망은 익숙해졌더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삶에. 그리고 나도 자꾸 익숙함을 추구하는데 며칠 전에 사천 여고 사천에서 여고생 6명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찾아온 이유가 행복을 찾아서 그래서 행복한 순간, 행복한 일,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일에 익숙해졌을 때 행복을 한데 저는 그렇잖아요. 막 낯선 거는 위험하고 또 뭔가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낯선 일에서 익숙해졌을 때 드디어 행복감을 찾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을 하고 이렇게 시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잠시의 만족감, 충족감, 그리고 그는 물론 들고 이제 그때 그래도 행복하다, 살아있어서 행복하다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부단히 낯섦을 찾고 낯섦 속에서 뭔가를 또 발견해내고 그때 느끼는 기쁨, 어떤 희열 같은 거,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도 별이 있는 거는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도 울 수 있는 거. 저 별을 보고 참 뭔가 막 고향을 생각하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신비로움 속에서 내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슬퍼서 우는 것도 포함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행복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는 과정인데 그런 익숙함 속에서도 계속 낯섦을 찾아가서 자기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계속 낯선 날을 만나는데 그 낯선 날들을 맨날 만나면서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인간 삶이잖아요. 근데 정답 어디에 없고 뭐 정답이 책으로 나온 것도 없고 뭐 내일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주어진 대로 살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낯섦이 이제 희망사항으로 어떤 게 하나 희망이 된다면 그 희망을 좇아서 희망이 없어지는 시간부터 늙는다고 이제 물론 몸이야 다 늙지만 마음은 희망이 끊어질 때 그 시간부터 늙는다고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했는데 그런 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도 꿈이죠. 인간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꿈을 갖고 있는 건지 여하튼 그 꿈 때문에 살지 우리가 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참 별을 보고 울어보았나요? 할 때 나는 별을 보고 한 번이나 울어보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를 가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논두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 심정. 그러니까 아무 누구한테 아무 해외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눈 보기에는 엄청 행복한 날들이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그 논두길을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는 여름에 논두길을 걸어서 학교 갔다 오는데 그냥 그 딱 앉아서 울고 싶은 그 무렵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일기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일기 검사를 하는데 한 명도 안 가지고 한 명도 하루도 안 쓴 거예요. 그 선생님 화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남녀공학인데 선생님 반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탁상에다 딱 세워놓고 다리 걷어갖고 다리를 우리 다 본 데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엄청 세게 치는 거예요. 빨갛게 자국이 나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우리가 막 비명을 지르고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게 이상한 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14살이에요. 나 7살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14살인데 14살에 여름에 그날 그냥 돌아와서 올 때 그 전방이 있었어요. 전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방에서 노트 하나를 샀어. 얇은 노트인데 대학 노트 비슷한 노트를 하나 사갖고 와서 돈은 있었는가 모르게 하여튼간에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한 권을 다 쓴 거예요. 일기를 한 달치 일기를 다 썼어요. 하루 저녁에 내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지어서 쓴 거예요. 거의 이제 그 왔다 갔다 한 풍경들 자연 풍경을 거의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선생님 그날 바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순해가지고 누가 진짜 거들어도 안 보는 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갖다 드렸더니 지금 정영자 언니라고 언니들 3학년 선배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구나. 1학년 때 13살인데요. 13살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전부 돌아와서 다 돌려봤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 안본 말자라는 지금 그이도 한 뭐 90세 좀 됐거든요. 일본의 안본 말자라는 13살인 14살 뭐 소녀가 글을 써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안본 말자라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때 한참 막 입에서 떠돌 때였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내 일기를 다 읽어보시고 일본의 안본 말자 같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3학년 2년 선배 3학년들 방으로 교실로 또 이 일기가 또 날아와가지고 3학년 선배들이 전부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추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노트처럼 생겨가지고 메모리를 돌렸는데
그 메모리를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선후배들이 메모리에 써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시인이 되라, 문학가가 되라, 정치가가 되라, 박순천 여사처럼 이런 것들이 거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내 안에 그런 시적인 글을 쓰는 그런 게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19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는 희망이라는 게 저도 막연히 이제 그 시를 쓰면서부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에 이제 그 여원이라는 여성 잡지에 처음으로 저 뒤에 그 독자문이란에 거기가 수작으로 맨 처음에 딱 실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학을 점점 그때부터는 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시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써지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 예, 안 본 말장. 시를 쓸 때가 가장 행복하셨다고 하시는데 여원으로 또 그리고 또 그 광주의 그런 중견 시인으로서 Y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얘기 계속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19살, 20살에 여원에 하고 시를 쓰다가 또 삶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시를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27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을 때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끙끙 내가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 써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 그래.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YWCA에서 저 광주 전남 주구 100일장을 하니까 그런 데나 나가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만 딱 기억해놓고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날 한번 YWCA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전남대학교로 우리를 갖다 실어다 갖다 펐어요. 전남대학교 숲속에 들어가서 저녁이었던가 그때 뭐 시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게 그 장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거 있다는 거 다 잊어버렸죠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Y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77년에 취직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때 고정희 시인이 대학 Y 간사더라고요. 한국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해남 여자니까 와서 이제 그 광주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고정희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희 시인이 이거를 주최를 한 거예요. 간사하면서. 그걸 나중에 알았고 강인한 선생님이 강인한 시인이 이렇게 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8년에 제가 전남 매일신문사에 또 나갔어요. Y 근무하면서 바로 취직해가지고 전남 매일신문사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장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그 다음 해 서울로 갔더니 서울에 가서 전국 주부 100일장에 가서 차상을 했어요. 두 번째 2등 장원 밑에. 그래서 차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네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시를. 삶에 매달려가지고 일에 묻혀가지고 시를 또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살다가 90년도에 김철수 장로님이 오셔갖고 나보고 그러지 말고 등단을 하시지 그러냐고. 근데 돌아가신 홍현숙 시인께서 나하고 시 좀 보내달라고 자꾸 하셨거든요. 세 편만 보내주면 서울에서 등단하게 좀 보내줘 늘 그러셨는데 고정희 시인 때문에 이제 홍현숙 시인이 광주 오셨을 때 만나 뵀거든요. 근데 고정희 시인이 이 얘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못하고 넘어가 버려서 홍현숙 선생님은 돌아가셔 버리고 잊어버렸다가 1990년에 그냥 데뷔를 했죠. 그하고는 그 뒤로 또 잊고 있다가 이제 시집 내고 첫 시집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집 낼 때부터 이제 시를 정말로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대한문이었던가요? 무슨 동양문학. 동양문학 네. 드라마. 동양문학이 괜찮았는데 그 편집진들도 괜찮고 참 괜찮았는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안 됐더라. 다른 걸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아쉬웠는데 여튼
그래, 어떤 희망이 저는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레는 게 나이가 들으면 우리 너 아는 사람들은 무슨 설렌다고 그러면 저를 보고 뭐가 설레냐고 그러지만 저는 지금도 설레요 선생님. 뭐가 설레냐면 첫째로는 시에 설레고요. 자연에 설레고 노래에 설레고 사람에 설레고 이게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을 보면 이제 시를 쓰게 되고 자연이. 그래서 시는 희망이다. 나에게는 빛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를 쓰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유지해온 것 같아요. 저를 제 목숨을. 그래서 해찰 대마왕이잖아요. 해찰 대마왕은 해찰 대마왕 잘 보셨는데 해찰을 잘 하지요. 고정희 선생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고정희 시인하고 우리 김정 시인하고 우리 셋이서 참 친했어요. 그래서 같은 직원이라서 지금 같으면 좀 더 좀 잘 지낼 걸. 그때는 서로 바쁘니까 나 내일도 엄청 바빠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가까이 잘 못했던 거 이게 정말 서운한데 그때 이제 Y가 저쪽으로 이제 이사 가가지고 유동으로 그때 고정희 선생님 시인이 와가지고 서울에 꼭 오라고 그 시인들만 얻다가 두는 동네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거기로 가 있다고. 다른 사람 못 와도 선생님은 꼭 와서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서울서 여성신문 뭐 이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예 그때 광주 와 있을 때 시를 쓰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근데 고정희 시인이 79년에 80년인가 초에 바로 서울로 가버렸어요. 저 와이 들어가자마자 떠난 거예요. 1년인가 같이 있다가. 그래서 더 못 있었네요.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 지금도 그래서 고정희 시인, 최정희 선생님하고 이제 또 같이 잘 지냈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이렇게 강에 떠내려갔다고. 지리산에서? 지리산을 그때 백 기자하고 다른 신문사 남자 기자하고 같이 취재하러 갔다가 지리산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8월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대피소에가 있는데 몸도 조그만 사람이 빼빼해가지고 뭔 힘이 있다고 다 못 건너겠는데 혼자 기어이 건너대래요. 물을 조금 건너다가 그냥 대번에 휩쓸려서 그냥 그날 그래서 기독병원에 와서 장례식에서 같이 하고 해남 선양에 같이 가서 묵고 그랬어요. 최정희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합류해서 갔다가 왔어요. 이제 고정희를 내가 간직하고 있던 것을 서울 그 여성신문인가 그 같이 했던 그 여성 단체 그 선생님들이 교수님 이제 이소희 선생 교수님이 그런 거 뭐 자료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서울로 보내드리고 진짜 고정희 시인 보고 싶어요. 정말 있었으면 내가 훨씬 더. 지금 계시면 몇 살 정도 됐어요? 지금 계시면 지금 있어도 한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돼요. 한 너댓 살 차이밖에 안 돼요. 예. 그러시구나. 거기도 70대죠. 지금 있었으면.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희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제 희망 중에는 제가 어차피 시를 잘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좀 더 이렇게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좀 괜찮은 시를 노래하는 사람. 제가 지금 그 요새 작년부터 그 JTBC에서 하는 그 싱어게인 1, 2를 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노래들이 저를 엄청 많이 위로해 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생각해요. 수자 너도 이렇게 시를 좀 잘 써서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위로를 좀 해줄 수 없냐? 그런 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부르는 노래 작년에는 이승윤, 이무진, 이번에는 지금 김소연 씨 너무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을 계속 몇 시간씩을 듣고 있어요. 이 김소연 씨 노래를.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를 쓰면 나도 이런 시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좋은 시를 쓰는 게 제 희망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3남매니까 짝까지 하면 6명, 그리고 아이들, 그래서 뭐 다 해봤자 11명이나 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자기 할 일 하면서 또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좀 다들 현재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고맙고, 예, 저도 그건 좀 바램이고 예, 희망은 글 쓰는 겁니다. 그 외에는 희망은, 없으면 이제 좀 건강하고 글 쓰는 거, 예, 많이 읽어야 또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도 살면서 또 이게 또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보람찬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때는 어떤 순간이 떠오르나요? 기뻤던 순간은 저도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기뻤던 순간 이야기하고 할 때 저는 그렇게 기뻤던 순간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뻤던 순간이라면 아이들이고, 그때 이제 그 장원을 그냥 뭐 2년해서 이렇게 세 군데 쭈르륵 이렇게 시로 장원했을 때, 그때는 내 속으로는 기뻤고, 그 아이들 키울 때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 셋 키울 때, 어릴 때. 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갖고 선생님, 그 오텀 리브스 아니면 어떤 거 공감이 고 지금 그 사람 지금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좀 좋아요. 예, 갑니다. 1, 2, 3, 4.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거,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무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좋다. 왠지 이렇게 윤수자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카메라를 저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봄밤이 깊어가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은 흘러가면 안 온다고, 그 시간은 영영, 그렇지만 그 시간의 연속성 속에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이야기는 우리 형님이 그래도 너는 시가 남을 것이다. 그 가난한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실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마와 숙녀 오늘 밤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린 채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등대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청춘은 슬프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서럽게 우는데 목마와 숙녀였습니다. 뭐 몇 구절 빼먹은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그런 옛날부터 그런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하듯이 그 시절부터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소리를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그렇게 한량 같은 짓이나 한다고. 그렇지만은 또 그 0. 몇 프로, 1%도 안 되는 그 시인들이 저는 또 이 세상을 또 이끌어오는 그런 하나의 정신적인 희망, 그런 용기의 숨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윤수아 시인님하고 2022년 3월 30일 을 보내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